안녕하세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시민노동법률학교 1강 교육을 맡게 된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재난은 재난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시민노동법률학교를 부득이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이제 노동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볼 건데요. 원래 그 기획되었던 교육은 매강 2시간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2시간으로 하기엔 좀 긴 감이 있어서 저희가 매 강을 1시간씩 축약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 주제는 노동법의 의미와 임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강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추가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이 뭔지, 임금 지급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좀 까다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휴업수당 개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동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죠. 뭐 전세계약, 매매계약 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임금 지급과 노동 제공을 서로의 동등한 권리 의무로 교환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은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노동자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을 시켰으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거꾸로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대신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등가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계약,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결코 대등한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죠. 뭐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취업하실 때 근로 조건을 본인이 직접 정하셨나요?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겠다, 또 임금을 얼마 받겠다, 본인이 직접 정하시지 않으셨죠?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정해집니다. 심지어는 이건 그냥 근로계약일 뿐인데 여러 가지 갑질도 횡행하죠. 내가 뭐 등산을 좋아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북한산에서 워크숍을 하겠다. 또는 뭐 얼마 전에 기사에 보도되었던 내용에 따르면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보고 장기자랑에 나와서 춤을 추라고 욕을 하고, 이런 갑질들까지 생깁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이런 갑질들이 가능한가요? 형식상으로는 대등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이라고 하는데 왜 노동 조건은 노동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회사가 돈 주니까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땡이죠. 틀린 답입니다. 회사는 돈을 주지만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합니다. 노동과 임금을 서로 교환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준다라는 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고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아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싫으면 관둬라. 왜냐하면 당신 말고도 일 시킬 사람 많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몇 개월 과정을 밟고 또 여기 좋은 회사라고 해서 이력서 몇 번을 써봐가지고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관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네, 일종의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회사는 내가 아니더라도 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자라고 하죠. 실업자가 어떤 시기에는 대폭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업자라는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역사 내내 일관되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대등 당사자 사이의 자유계약이라고 하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는 사실상 모든 전권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이제 과장이 아닌 것이 과거에 노동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은 19세기 후반에
영국 의회가 아동노동조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게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고서를 보시면은 몇 시간씩 일을 하나요?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16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성인만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7살짜리가 나가서 일을 해요. 네. 왜 7살짜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그죠?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임금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당시 자료를 보면은 16시간 동안 일할 동안 기계 옆을 떠나면 안 돼서 어른이 옆에서 밥을 대신 먹여줬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 뭐 영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한국도 노동법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이 자료는 1970년에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이라는 부분의 요구사항이죠. 이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달라고 청와대에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겠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 평화시장에서 옷을 만드는, 재봉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쉬느냐? 딱 한 달에 2번 쉽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는 게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정말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소박한 요구이죠. 이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이 없었을 때는. 왜?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실상 정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노동자분들이 이제 노동법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저희로 오시면 이제 항상 18번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한다. 그리고 원래 이 직종은 원래 다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근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노동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을 할 때 누구라도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뭐 사용자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뭐 그런 있으나 마나 뭐 그러한 뭐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시키는 강행 법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죠. 오늘 이제 주제에선 빠졌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1년을 일을 하시면 무조건 이제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뭐 일자리를 구할 때 좀 사정이 궁박해서 사장님한테 저는 1년 일하고도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시고 뭐 지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셨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죠?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강행 법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1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노동법이라는 것을 각국이 제가 이제 다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서 노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은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헌법 32조, 또 하나는 헌법 33조 1항. 그래서 헌법 32조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도 시행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법이 없을 때는 근로계약은 그냥 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뭐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는 7살짜리 뭐 그런 사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최저 기준을 정해놔서 1시간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고 함부로 자를 수 없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헌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헌법 32조입니다.
나머지 다른 한 축의 노동권은 뭐냐면 헌법 33조 1항인데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라고 해서 이게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헌법 32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 헌법 33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노동권이 같이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노동법이 작동할 수 있는 건데 이 33조에 관해서는 저희 시민노동법률학교 5강에서 또 별도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헌법 32조 중에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임금이라는 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의 개념 및 지급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건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주된 권리 의무로서 교환하는 것인데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죠. 기부활동이 아니죠. 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근로계약의 목적이 임금입니다. 이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임금의 개념 요소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는 명칭은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임금의 개념 요소 왜 따지냐면요. 이런 게 임금이면은 노동법에서 특수한 보호를 하지만 임금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결혼을 하면은 경조비라고 해가지고서 한 달에 10만 원씩 축의금을 항상 급여 명세서에 찍어서 같이 줬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경조비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임금이 아닐까요? 이 위에 임금의 3요소를 살펴보시면 경조비는 노동의 대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업사원이라서 뭐 영업 차량을 운행하면서 일단 내 돈으로 먼저 기름을 넣는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걸 정산을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비 정산을 바로 안 해준다. 라고 했을 때도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임금이 아니죠. 노동의 대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데 거기서 받는 팁이 있다. 손님들한테. 이것도 임금이 아니죠. 이거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걸로 내가 이제 뭐 택시 운행을 하는데 택시 운행을 하면서 회사에 산학금을 내고 나머지 손님들로부터 초과 운송 수익금을 받아간다. 이건 역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임금에 해당되는 금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어떠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느냐. 근로기준법 43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를 보시면 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한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항은 1항, 2항 두 개지만 지급 원칙은 4개가 나왔네요.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 직접 지급해야 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씩 살펴보죠. 자, 통화로 지급하라는 건요.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우유 업체에서 회사가 어렵다면서 월급의 10%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사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죠. 이거 불법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죠. 왜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간혹 뭐 경제 위기다, 뭐 경제가 어렵다 하면 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번에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유아 서적 출판하는 회사인데 또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의 30%를 그 회사에서 만든 도서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제 회사는 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그냥 떠넘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뭐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급하면 불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느냐? 아직도 왕왕 있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많죠. 소위 말하는 오해하지들. 예. 내가 분명히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했고 그랬는데 임금은 건설 회사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한테 통으로 주고 오해하지 보고 다시 주라고 하죠. 그럼 오해하지가 뭐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서 뭐 임금을 대신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일종의 수수료처럼 중간 착취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임금은 반드시 직접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그대로 전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액을 못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려고 그래요. 이직을. 그래서 한국은 이제 뭐 되게 급한 나라니까 이번 주에 면접 보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해가지고서 당장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사실서를 냈더니 회사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죠. 네가 갑자기 그만두면은 회사 업무가 빵꾸 난다. 한 달 동안 인수인계하고 가라. 근데 나는 뭐 당장 출근해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그만뒀더니 뭐 너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금을 마지막 달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법리상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원래 월급 노동자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뒀을 때는 아무런 책임 없이 사직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서 노동자한테 소송을 걸어와야 되는 것이 그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네 월급에서 얼마를 떼고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 원칙은 정기불 원칙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한다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구멍 중에 하나죠. 왜 구멍 중에 하나냐? 한 달에 한 번 주라는 것만 있고 언제까지 주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4월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그럼 회사마다 다르죠. 좋은 회사는 어떻게 줘요?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일한 거를 4월 20일, 4월 25일에 땡겨서 주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은 4월달 월급을 4월 17일에 땡겨서 받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4월 1일부터 4월 말일에 일한 것을 4월 30일 말일날 줍니다. 더 규모가 작은 회사로 내려가면은 4월분 월급을 5월 5일에 주고 5월 10일에 주고 5월 15일에 주고 5월 20일에 주고 이렇게 주는 회사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어떤 뭐 학교 선생님들은 4월달 월급을 17일을 땡겨서 받는데 어떤 노동자들은 4월달 월급을 5월 20일 뭐 이렇게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근로기준법이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정산했을 때 언제까지 주라는 걸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허술한 법 규정조차도 사실 그렇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라도 초과하면은 그 자체로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리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월급 날짜와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임금은 아까 전액불 원칙이라고 했었죠.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게 다 임금 체불인데 법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좀 이따가 같이 왜 그럴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밑에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데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은 하게 돼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뭐냐면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마지막에 근로감독관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처벌을 원한다고 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금을 미지급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냥 뭐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니까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것 없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형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같은 수사기관에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지연 이자 제도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형사처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임금 체불이 많습니다. 이거 2016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OECD 국가에서 임금 체불 통계가 잡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는 정도의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이 2014년에 일본의 10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보다 임금 체불이 30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노동법에서는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죄의식이 없어요. 어저께 저희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어느 젊은 여성 노동자분이 해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해고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어렵게 취업한 회사인데 입사 첫 달부터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는 겁니다. 입사 첫 달의 월급도 한 20일 늦어서 줬고요. 또 두 번째 달 월급도 또 체불했어요. 그래서 왜 임금을 체불하냐고 사장님한테 아주 정중하게 언제 주실 건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대들었다고 바로 잘라버렸어요. 이게 한국 사장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죠. 내가 돈 주는데 네가 왜 난리를 치느냐. 이런 정서들이 왜 생기느냐. 손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느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고용돼서 뭐 일을 하셨다. 저한테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 게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선생님한테 퇴직금 1,000만 원 안 주고 버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동부에 신고하시겠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은 제가 끝까지 버티면은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 때립니다. 그러니까 한 벌금은 150만 원 정도 나와요. 저는 벌금은 냅니다. 왜냐면은 벌금은 안 내면은 교도소 가서 노역으로 까야 되니까. 그럼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고 선생님은 여전히 1,000만 원 못 받으셨죠? 그건 저한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되는데 청구해 보셨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 재산을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놓고 차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극단적인 경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조차도 임금 체불 상습 사업주를 공개하고 공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굳었잖아요. 원래 퇴직금 1,000만 원 줬어야 되는데 벌금 150만 원으로 떼운 거잖아요. 그러면 더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싶어 하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의 사례인데요. 호주에서 편의점주가 최저임금을 안 줬대요. 근데 이 편의점주는 한국 교민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한국에서 새던 바가지가 호주 가서도 샌 건데 최저임금을 안 줬더니 호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벌금을 체불임금의 5배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체불임금, 임금 체불이 무서운 줄 알고서 어떻게든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임금부터 먼저 지급하려고 할 건데 한국은 이렇지 않으니까 완전 거꾸로죠. 임금 체불된 사업주들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꾸로 큰 소리 칩니다. 미국은 결코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데 미국조차도 임금 체불한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배상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만 임금 체불이 없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은 임금 체불이 계속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1년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노동부에 신고된 금액으로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교육에서 좀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갈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과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각각 두고서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이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건 뭐냐면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자, 보세요. 3개월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눴으니까 평균임금은 일종의 일당 개념으로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 평균 임금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이거는 암기를 하십시오. 퇴직금 계산할 때 씁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예. 1년을 근무하면 우리 노동법은 1년을 근무하면 평균 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3개월 동안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미는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받았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달이 주지 않는 임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정기상여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분기마다 뭐 1사분기, 2사분기 그 분기 말일날 뭐 기본급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준다. 또는 우리 회사는 설과 추석에 뭐 귀향비를 10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한 달마다 주지 않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도 매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년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이런 임금들은 내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평균 임금 산정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1년치를 다 모은 다음에 1년치의 3개월분, 즉 전체의 12분의 3을 계산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은 것은 1년치의 3개월분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 집어넣는다.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실제로 받았건 못 받았건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운데 굵은 줄을 넣어놓은 거는 분모와 분자를 표시한 건데 이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일수는 실제 일수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끼면 89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7, 8월이 끼면 92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일수로 나눕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평균 임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급여 명세서가 있다고 치죠.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법정수당 받고 식대, 가족수당, 뭐 정기상여금 이렇게 주는데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주는지 봤더니 분기마다 45만 원을 3, 6, 9, 1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1월 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뭐 경조금도 받았고 3월 달에는 실비 정산액도 있네요. 자, 평균 임금 어떻게 계산했죠?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눴습니다. 이 노동자가 만약에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을 일하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퇴직일이 2019년 4월 1일이니까. 그래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다 더해서 일수로 나누면 돼요. 근데 다 더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임금이 아닌 거는 더하면 안 되겠죠. 경조금과 실비 정산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227만 원, 2월 달에는 231만 원, 3월 달에는 일단 여기까지 217만 원을 더하고 제가 아까 달마다 주지 않는 연간 상여금은 그 3개월 안에 지급을 받았건 못 받았건 일단 무조건 1년치를 다 더해서 3개월분만 집어넣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기마다 45만 원을 줬기 때문에 3개월분은 45만 원입니다. 이걸 다 더한 거를 실제 일수인 31일, 28일, 31일로 나누면은 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8만 원이 납니다. 8만 원. 그죠? 그리고 평균 임금은 뭐를 계산할 때 쓴다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 1년을 근무하면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이 노동자는 1년 근무하고 퇴사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8만 원 곱하기 30일 해서 24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게 평균 임금이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쉬웠습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까다로워하시는 통상임금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임금이란 뭐냐? 일단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임금이란 노동자한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고정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암기를 하십시오. 아까 평균임금은 퇴직금이었죠.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때 씁니다. 시간의 수당을 계산할 때.
그리고 시간의 수당은 당연히 연장을 뭐 2시간이니 3시간이니 야간을 2시간이니 3시간이니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통상 임금은 다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면 통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만 해놨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왜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느냐? 노동자 입장에서는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들이 많을수록 시간의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이 적을수록 시간의 수당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라는 개념을 각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해석의 문제점이 증폭된 게 또 뭐냐면은 과거에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자, 보시죠. 과거에는요, 이 정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노동부는 매달 줘야지 정기적이라고 봤어요. 매달 줘야지. 근데 법원 판례는 매달 주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즉 분기마다 주더라도 또는 반기마다 주더라도 또는 설과 추석에만 주더라도 이거 다 정기적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매달 줘야 된다고 봤는데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매달 주지 않아도 뭐 분기마다 주든지 반기마다 주든지 명절마다 주든지 다 상관없다고 봤거든요. 그럼 이 개념 차이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임금이 정기상여금이죠. 자, 두 번째, 일률성에 대해서도 과거에 노동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재직 중인 노동자한테 전부 다 지급해야지만 일률적이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한테 다 줘야지만 일률적이다라고 봤는데 법원은 물론 그런 경우도 일률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한테 다 주면은 그것도 일률적인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입사한 지 3년이 넘으면 근속수당을 줍니다. 근데 과거 노동부 기준으로는 그러면 3년 지난 사람만 받고 3년이 안 된 사람은 못 받으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한테 다 줬기 때문에 이게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별다른 뭐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느냐 그 정도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통상임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판시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노동부 행정해석도 다 수정이 됩니다. 자, 그럼 당시에 대법원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개념을 어떻게 명시를 했느냐? 정기성. 이거는 이제 과거 법원 판례를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뭐 분기마다 주든 반기마다 주든 또는 뭐 명절에만 주든 다 상관없다. 다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봤어요. 두 번째로 일률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과거 법원 판례대로 모든 근로자한테 주는 것도 해당되지만 어떤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충족한 사람한테 다 주면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이때 일정한 조건과 기준은 그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이거와 무관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일률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가장 대표적인 게요.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아예 못 받는 거고 뭐 6남매를 키우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뭐 12만 원, 14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사람의 노동력 가치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가족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당시 이제 대법원이 명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더더욱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고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고정성이라는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그냥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금액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느냐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판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바로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오늘까지 일한 것으로서 받게 되어 있는 확정적인 임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나온 얘기냐?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냐를 가지고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거죠.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3, 6, 9, 12월에 매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뭐 예를 들기 편하게 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가 100만 원, 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노동자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럼 이 노동자는 1분기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1분기 3월 31일까지 일하면 1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받았어야 되는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가 그 1분기에 딱 절반만 일하고 2월 14일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은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그거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떤 회사는 그렇게 퇴사한 노동자한테 일할 계산이라고 해서 어쨌든 네가 1분기에 절반을 일을 했으니까 50만 원을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3월 31일에 재직한 사람한테만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정기상여금은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일할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중간 퇴사자한테 그 일한 기간에 대해서 정기상여금을 정산해 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3월 31일에 재직하는 조건으로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임금 지급 조건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이 당시에 판결을 합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당시 이제 노사 간 분쟁의 가장 첨예한 대립이 됐던 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사자한테 일할 계산을 하면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지급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하면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모든 회사에서 노무 컨설팅을 받아서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당시에 재직하는 노동자한테만 준다, 이런 걸 다 취업규칙에 박아 넣었죠. 왜? 통상임금 줄이려고. 네. 그래서 이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가지고서 뭐 노동계의 요구를 많이 받아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까고 보면은 굉장히 회사 편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속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당, 근속수당, 일률성, 고정성 다 충족합니다. 그죠? 제가 아까 뭐 예를 들었던 게 3년이 넘으면 근속수당을 준다. 그거 뭐 일률성 조건에 문제 없어요. 그 기준을 충족하면 다 주는 거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이제 만근수당 같은 게 있거든요. 버스 회사가 대표적인데, 매달 뭐 31일을 일을 하면 매달 31일을 다 출근하면은 추가로 수당을 준다. 이거는 어떤 임금 지급에 추가적 조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만근을 해야 된다는 추가적 조건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아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수당을 붙여놓은, 대표적으로 가족수당도 일률성이 없다라고 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칭은 가족수당인데 그 명칭만 그렇고 실제로는 전 직원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수당으로 모든 직원한테 베이스로 4만 원은 똑같이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지만 베이스로 공통으로 깔아준 4만 원은 명칭만 가족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정성에 관한 내용이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한테만 임금을 지급한다. 또는 정기상여금을 주는데 중도 퇴사자한테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정기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하는 노동자한테만 임금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또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통상임금 가지고 저희가 뭐 한다고 했죠? 시간의 수당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급여 명세서를 보고 내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 통상임금을 한 달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누면 되는데 월 통상임금은 내 월급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들의 합계일 거고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이것도 그냥 암기하십시오. 주 40시간 사업장이면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네.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급여 명세서를 다시 볼까요? 자, 이런 급여 명세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임금 항목들을 보시면서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식대, 가족수당, 정기상임금 이렇게 받는 임금 체계에서 기본급은 당연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고요. 직책수당도 당연히 매달 주는 거고 직책이라는 것은 내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매달 달라질 뿐더러 이거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10만 원씩 식대를 준다. 이거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매달 주고 뭐 정기적으로 주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모든 노동자한테 다 줬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6만 원을 줬는데 제가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죠. 전 직원에게 기본 4만 원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을 추가한다라고 했으면은 이 가족수당 중에 4만 원 부분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분기마다 45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또 조건을 뭐라고 달아놨어요? 중간 퇴사하면 1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고정성을 충족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한 달에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기본급 170만 원, 그 다음에 직책수당 10만 원, 식대 10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분이 될 테니까 3개월마다 45만 원이니까 한 달에는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은 209만 원으로 제가 숫자를 맞춰놨고요. 주 40시간 사업장에서는 209시간으로 나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9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니까 이 노동자의 통상임금은 1만 원. 1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1만 원 통상임금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15만 원, 4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몇 시간분의 연장 수당이냐? 이거는 다음 주 저희가 노동시간과 휴일권리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최저임금과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저임금. 뭐 몇 년 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들이 많았죠.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봤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제도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그렇게 미워 죽겠으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을 해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 제도 헌법에 따라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고요. 이거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은 무조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젊은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시면은 이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내가 6개월짜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6개월 중에 3개월은 수습이니까 최저임금 감액하겠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로 수습 기간이라는 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일을 했는데 첫 달 월급 받아보니까 최저임금에서 10% 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수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사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자, 최저임금 어떻게 되느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017년, 2018년에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정했었던 6,470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집권하고 대폭 올려서 이때 한 15% 정도 올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7,530원을 올렸고
2019년에는 또 10% 이상 올려서 8,35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급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135만원에서 157만원, 174만원까지 올렸었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2020년 올해 최저임금 정하는 작년 시점에서는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인상폭을 좀 줄였던 상황인데, 예. 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수 언론이나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과연 그랬는가?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들을 노동자들이 다 누렸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 왜냐면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월급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179만 원이잖아요. 내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연봉을 이렇게 계약했어요. 연봉 2,400만 원에 한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200만 원이니까 나는 일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그냥 임금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받는 월급 중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기본급 개념으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최저임금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들었던 예에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기본급은 160만 원이고 40만 원은 각종 법정 수당, 시간의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계약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최저임금 위반이죠. 네. 기본급이 179만 원이 안 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구법에서는 구최저임금법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을 아주 좀 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식대. 예. 여러분들 식대 10만 원은 거의 대부분 받으시죠? 식대 10만 원을 대부분 받으시는 이유는 그냥 소득세법에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 10만 원 식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다 10만 원 식대를 붙여주는데 과거의 구최저임금법에 따르면은 식대 10만 원은 일종의 복리후생비라고 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정기상여금, 뭐 36, 92월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의 100%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달이 주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7년에서 2018년 올라갈 때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때 월급이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급 150만 원에 식대 1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었다라고 친다면은 2017년에서 2018년 최저임금 157만 원으로 올라갈 때 여기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됩니다. 왜요? 식대 10만 원은 최저임금으로 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식대를 없애버리고 기본급으로 다 160만 원을 만들어버리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되죠. 사용자는 돈을 한 푼도 안 올려줬는데도. 그죠? 네. 또 정기상여금을 주는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다달이 150만 원씩 주고 36, 92월에 기본급의 100%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기본급이 157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만약에 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다 이렇게 녹여놓거나 한 달에 50만 원씩 녹여놓거나 또는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높여버리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돼버렸던 거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 총액은 똑같은데. 네. 그래서 당시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가지고서 임금 총액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 위반만 피하려는 꼼수들이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꼼수들을요, 국가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개정해서 합법화를 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2018년 6월에 있었던 최저임금법 개정입니다. 자, 최저임금법 개정의 내용은 뭐냐? 여기 이제 한번 최저임금법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복리후생비니 상여금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만 하면은 전부 다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임금이면. 네. 다만
이걸 이제 한 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노동계에서 반발을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4년이 되면은 전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2024년이 되기 전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에 대해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요. 일단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범위는 시간의 수당이나 연체 수당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하는 뭐 매달 변동되는 임금은 당연히 빼는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2024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임금은 임금 명칭 여와 상관없이 전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자, 2019년에는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르면은 월 상여금에서 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43만 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12만 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5%, 7%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 되면은 떨어집니다. 2020년에는 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35만 원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89,766원만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는 산입합니다. 이 비율이 계속 줄어들죠. 언제까지요? 2023년까지. 25%, 20%, 15%, 10%, 5% 줄어들고요. 요거는 7%, 5%, 3%, 2%, 1% 이렇게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2024년이 되면은 한 달에 지급하기만 하는 임금이면 전액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자, 실제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죠. 이런 임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받았던 임금, 2020년 1월 달에 받았던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식대 교통비, 시간의 수당, 월 상여금 이렇게 받는 분이 있어요. 월급은 똑같이 230만 원을 받았네요. 자, 그런데 2019년에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2020년에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2019년. 네. 자, 153만 원의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고요. 직무수당 10만 원도 산입됩니다. 자격수당 10만 원도 다달이 주는 임금이고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이상 산입됩니다. 자, 제가 아까 들었던 예에서 식대와 교통비가 15만 원이 있었어요. 식대가 10만 원이고 교통비가 5만 원이었는데 요거는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러니 복리후생비 중에서 2019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12만 2,16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산입하지 않는 요 금액을 빼버리면 15만 원에서 12만 2,161원을 빼버리면은 복리후생비에서 27,839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여금을 40만 원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43만 6,288원입니다. 네, 요거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최저임금에 아무것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3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은 175만 7,839원이 나오고요. 요거를 주 40시간 재면 209시간으로 나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8,410원이 나와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게 되는 거죠. 2019년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자, 2020년에는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그럼 2020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똑같죠?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전부 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복리후생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죠? 이 89,766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2020년 월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15만 원에서 89,766원을 빼면은 6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고요. 근데 아까 2019년에는 이 상여금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간 돈이 전혀 없었는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낮아졌어요. 100분의 20으로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20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9,938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의 금액과 이 금액들을 더하면 183만 원 정도가 나오고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은
8,762원이 돼서 올해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럼 이 결론이 뭐예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갈 때 어쨌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이 되면서 사용자가 한 푼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정부와 국회가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휴업수당 설명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업수당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중소 영세 기업들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매출이 급감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안 시키고 집에서 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노동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되면은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제도가 왜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치죠. 우리가 이제 시민노동법률학 이제 3강에서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내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를 당하면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제기한 구제 신청이나 소송이 인정되면은 원직에 복직하고 추가로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죠? 해고 기간 임금 100%를 다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부당해고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사용자가 아주 잘못해서 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른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실제 일을 한 거랑 똑같이 임금을 100% 보장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00%가 아니라 70% 보상입니다. 70% 보상. 그럼 왜 70%를 보상하라는 거냐? 왜냐면은 이때의 귀책 사유라는 것은 어떤 민법상의 뭐 고의 과실했다는 귀책 사유가 아니고요. 사용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경영상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잘 안 팔려요. 판매 부진, 뭐 자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주문량 감소, 불황 등등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뭐 사업을 하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때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너희도 돈 못 받아 할 수 없어 라고 노동자한테 임금을 안 줘버리는 순간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은 이런 경우에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도록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도 그럼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돼가지고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사용자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용자는 경영이 잘 될 때, 사업이 호황일 때, 그죠? 매출이 높을 때, 이럴 때는 충분한 이윤을 획득했었죠.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서 불황일 때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본인만 대비하지 말고 노동자들한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휴업수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 보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사용자한테 무조건 휴업수당 주라고 하면은 뭐 상당한 부담이 될까봐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휴업수당을 준 회사에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게 휴업수당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계속 들어오는 상담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뭐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헬스장, 학원, 유치원 방문 수업하는 업체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뭐 우리 회사가 지금 뭐 자가격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확진자가 있어서 폐쇄되는 상황인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천재지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천재지변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뭐 자가격리나 뭐 확진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와가지고서 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업장은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준비했던 1강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면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로구 근로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노동상담 그 Q&A 올리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관련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관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